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DES나 AES와 같은 블록 암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암호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꼭 암호화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든다든가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 암호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운영 모드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운영 모드 외에 소모적 키 탐색 방법이나 블록 암호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블록 암호는 사실 암호화 한다고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블록 암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블록 암호가 아니라 스트림 암호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해시 함수를 만들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시 함수는 어떤 값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데 역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단방향으로만 가능한 함수예요. 그리고 보통 요 암호에서 사용되는 암호의 C는 보통 요 x가 매우 길 때 x의 길이에 상관없이 요 y는 항상 짧은 길이에, 그러니까 고정된 짧은 길이의 값을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보통 긴 값을 짧게 압축할 때 주로 요 해시 함수를 암호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서명에서도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압축시킬 때 사용해요. 그 다음에 키구축 프로토콜 같은 데에도 사용되고 난수 생성기에도 사용돼요. 의사난수 생성기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난수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블록 암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 암호는 사실 평문이 길 때 이걸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블록마다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돼요. 스트림 암호는 평문의 길이만큼 스트림 키를 만들지만 블록 암호는 블록 단위로 쪼개서 한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블록으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조합으로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 다양한 방법, 즉 이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운영 모드에 따라서 암호화, 즉 기밀성,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기밀성뿐만 아니라 진본성, 무결성이라는 것도 더 추가로 제공해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첫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진본성, authenticity는 이 메시지가 진짜 내가 나한테 보내기로 했던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철수라는 친구가 나한테 메시지 보낼 일이 있어서 받았는데 이거 진짜 철수가 보낸 게 맞아? 이거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진본성이에요. 그리고 무결성은 중간에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얘기하게 돼요. 언뜻 생각하면 요 암호화도 이게 변경되지 않았던 거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내가 10만 원을 철수한테 보낸다 라는 내용을 은행에 이러한 내용을 요청하는 것을 보냈어요. 이때 이거를 암호화를 해서 보내죠. 그런 메시지 같은 게 나오겠죠. 요 암호문을 C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C에서 수정이 일어나면 이거를 복호하게 되면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깨지게 돼요. 그럼 무결성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격자가 이 C를 어떻게 해킹을 해서 원상복귀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그대로인데 받는 사람 이 부분만 수정을 해서 공격자 계좌 정보를 넣어서 다시 암호화해서 보낸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요 암호문을 수정한 게 아니라 요 평문을 어떻게든 원상복구해서 요 평문 부분을 수정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수정됐는지 안 됐는지 은행 측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 암호화만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보통 이때 사용하는 게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는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다양한 운영 모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처음 배울 거는 일렉트로닉 코드 그룹 모드인데 ECB 모드예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요 AS나 DS를 배웠을 때
생각했던 그 모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평문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x1, x2 이렇게 각각 쪼개요. 쪼개서 각각을 동일한 키를 주고 암호화를 해서 y1, y2 이렇게 yn 이렇게 값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각 블록을 따로따로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복호할 때는 다시 y 값 가지고서 다시 k를 줘서 역으로 복호하는 알고리즘 돌려서 x1, x2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22모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암복호하는 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k라는 키를 매번 사용하고 i번째 평문 블럭을 넣으면 암호문 yi가 나오고, 복호할 때에는 i번째 암호문 블럭을 넣으면, 그래서 복호하는 걸 여기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평문 xi가 나오게 되죠. 장점은 송수신자 사이에 블록을 동기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순서를 맞춰서 순서대로 암호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한 딱 그 블록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한 블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블록만 오류가 발생되지 오류가 다른 블록으로 전파되거나 하지 않아요. 즉 이게 따로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따로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도 가능해요. 따라서 고속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단점은 평문이 동일하면 암호문도 전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평문이 있는데 전체가 동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부만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암호문도 동일하지 않게 나오지만 동일했던 부분은 암호문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평문이 동일했던 부분은 암호문도 동일하게 나온다. 이거는 매우 큰 공격 취약성이 있어요. 그리고 암호문의 통계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요 검은색은 1, 하얀색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로 이 이미지를 변환해서 암호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22모드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지금 이 암호문으로부터 이 평문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 글씨 모양이 여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경이 있는 부분에만 암호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약성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 22모드의 취약점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은행에서 B로 어떤 전자적인 금융 전송문을 이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록이 지금 5개까지 나뉘는데 첫 번째 블록에는 A라는 은행에 대한 은행 정보, 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게 A라는 은행이다 라고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 블록에는 A은행의 어떤 계좌 정보가 들어가요. 계좌번호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3번에는 은행 B를 식별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은행 B로 가는 거다라는 정보가 들어가고, 4번은 은행 B의 또 계좌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행 B에 개설된 어떤 계좌의 계좌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 5번은 금액 정보가 들어가요. 이렇게 블럭이 구성된다고 쳐요. 그럼 이 블럭마다 EC 모드는 각각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A하고 B 사이에 이러한 전송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키가 변경이 잘 되지 않아요. 가끔씩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공격자가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냐면, 공격자가 A은행에도 계좌를 트고 B은행에도 계좌를 튼 다음에 우선 A은행의 공격자 계좌에서 이미 틀어놓은 거죠. 이 공격자 계좌에서 은행 B에 틀어놓은 공격자 계좌로 작은 돈만, 예를 들어서 1달러 정도만 전송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서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A에서 은행 B로 1달러를 계속 보내면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암호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부분만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 그 다음에 혹시나 은행 A에 어떤 사람이 은행 B로 돈을 보낼 일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똑같은 형태로 보내게 되겠죠. 근데 어떤 정보만 다르냐면 여기랑 여기만 달라요. 똑같이 A에서 B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 계좌 부분만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는 공격자의 계좌, 은행 A의 공격자의 계좌, 은행 B의 공격자의 계좌였는데 지금은 은행 A의 어떤 사람의 계좌에서 은행 B의 또 다른 사람의 계좌예요. 따라서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그 암호문이 다르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낚아채서 아까 요 4가 지금 아까 공격자의 은행 B의 계좌예요. 이거를 아까 요거에 대한 암호문 블록을 저장해 놓는다고 했었죠. 이 저장해 놓은 애로 얘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행 A에서 은행 B로 보낼 때.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은행 B의 계좌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격자의 계좌 정보로 대체되니까 공격자한테 돈이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은행 A에서 은행 B로만 보내기로 하면은 은행 B 쪽, 받는 쪽의 계좌를 무조건 공격자의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재사용 공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이 블럭마다 서로 의존성이 없어요. 의존성이 없이 무조건 각각 암호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가지고 나중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재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CB 모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CBC 모드예요. 그래서 CBC 모드는 사이퍼 블록 체이닝 모드예요. 체이닝, 사슬로 연결하는. 그래서 이 블록 간에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CBC 모드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드로 암호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블록의 이 암호문이 두 번째 블록의 입력 부분에 이스클립화해서 이 암호화할 때 들어가게 돼요. 그 이전 블록의 암호문이 그 다음 편문과 이스클립화해서 또 암호화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 정도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니셜 팩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초기 값을 사용을 해서 이때 익스클루시브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직전 블록의 암호문을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화, 직전 블록의 암호문을 또 익스클루시브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체이닝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름에도 이렇게 체이닝이 붙어 있고 복화할 때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요 아래쪽 부분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체이닝이 발생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사용할 값이 없으니까 요 이니셜 팩터를 사용해요. 요 이니셜 팩터는 키처럼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인데 키처럼 완전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비밀 정보는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노출돼도 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CBC 모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암복화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XI는 두 번째 거를 기준으로 XI는 이전 거를 익스클루시브 한 다음에 이 펑션을 거치게 되죠. 익스클루시브 한 다음에 펑션을 거쳐서 나오게 되고 복화는 그 반대가 돼서 요 펑션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블록을 익스클루시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전 블록 얘는 이게 Y0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에 대해서는 이전 암호문이 없죠. 올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니셜 팩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Y0은 이니셜 팩터가 돼요. 그래서 이 첫 블록을 제외한 이 뒷부분 두 번째 블록부터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그에 대한 암호문은 첫 번째 블록에 이 암호문이 여기 섞이기 때문에 X2, X3 얘네들이 내용이 동일했더라도 그에 대한 암호문 Y2, Y3 얘네들은 다른 내용을 가져요. 그러니까 동일 내용이라도 앞블록 내용에 따라 암호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금융 정성문 같은 거 보낼 때 첫 블록에 시간 정보 같은 거 섞는 거예요. 요 X1에다가. 그럼 매번 보낼 때마다 요 Y1은 시간 정보 때문에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그 뒤에 보내는 정보는 똑같은 평문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체이닝에 의해서 영향을 뒷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암호문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ECE 모드의 그런 취약점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만 랜덤하게 딱 선택해서 암호하거나 복호하는 게 불가능해요. 즉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해요. 이 말은 즉슨 병렬 처리도 불가능하고 순서를 섞어서 암호화 복호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보면 이 앞에 있는 거가 뒤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블록부터는 이 앞에 뭔가 블록이 있어요. 앞에 암호문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블록은 앞에 없죠. 어떤 값이 섞이냐면은 이니셜 블록이 섞이게 돼요. 따라서 이 이니셜 블록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면 이것도 취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이니셜 블록은 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매번 달라지는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논스 같은 게 의미 없는 한 번만 사용되는 랜덤한 값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 22 모드는 평문 길이하고 암호문 길이가 달라요. 이거는 22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즉슨 맨 마지막 블록이 xn이 128빛이 다 안 찼어요. 만약에 전체 블록이 전체 평문이 예를 들어서 뭐 200비트였어요. 좀 크게 300비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128 쪼개고 그럼 요게 256이죠. 그럼 나머지는 44비트예요. 근데 44비트만 암호할 수는 없어요. 요 뒤에를 0 등으로 채워야 돼요. 채운 다음에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럼 평문은 300비트였는데 암호문은 y1, y2 그리고 세 번째 얘를 암호한 y3 얘도 128빛, 얘도 128빛, y3도 얘도 128빛이에요. 지금 44빛만 암호화를 했다고 해서 128빛 나온 거에서 앞에 44빛만 취하고 뒷부분을 버리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다시 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블록 단위로 암복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있어야지 이 y3로부터 이 x3를 복화할 수 있어요. 복화했을 때는 이 뒤에 붙은 0은 제외도 되죠. 따라서 이 마지막 블록은 무조건 128빛, 암호문은 무조건 128빛이 되기 때문에 평문하고 암호문은 길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22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이 블록 암호를 스트링 암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링 키를 만드는데 이 블록 암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OFB는 아웃풋 피드백 모드의 약자로 이 블록 암호를 스트링 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 스트링 키를 만드는 방식이 동기식 스트링 방식이에요. 즉 스트링 키를 만드는 데에는 키만 사용돼요. 키만. 그래서 보면 요 입력으로 이니셜 팩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온 요 값을 요 평문에 익스클루시브에서 암호문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스트링 암호이기 때문에 암복화하는 과정이 동일해요. 그래서 복화할 때에는 이 y를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으로 x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링 키는 여기서 나온 결과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또 k 값 그대로 들어가요. 사실상 이 k만 들어가고 여기 나온 결과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키를 생성하는 키 제너레이터로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입력값은 사실상 k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k밖에. 그래서 동기식 스트링 암호예요. 자, 그 다음은 비동기식 스트링 암호예요. 앞서 봤던 OFB는 각각 블록 암호의 아웃풋 부분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웃풋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CFB는 사이퍼 피드백, 사이퍼가 사이퍼 텍스트를 의미해요. 요 지점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요 지점이 이렇게 또 연결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비동기식이었어요. 자, 스트링 암호 때 잘 떠올려 보시면, 그러니까 이 스트링 키, 이 키 스트림 제너레이터가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데 키만 들어가면
동기식이었고, 이렇게 이전 암호문이 들어가면, 암호문도 같이 들어가면 비동기식이었어요. 그래서 동기식 암호는 동일 키면, 동일 키, 여기서 K, 동일한 키 값이면 동일 키 스트림이었어요. 근데 비동기식이면 동일 키더라도 키 스트림은 평문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왜냐면 평문이 달라지면 요 암호문도 달라지고, 암호문이 달라지면 여기 영향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키 스트림이 평문 따라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에 따라서 동기식, 비동기식으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운영 모드는 요 카운터 모드예요. 줄여서 CTR 모드라고도 부르고, 이 카운터 모드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보면 앞서 봤던 OFB나 아니면 CFB 같은 경우에는 이전 블록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연결되는 게 있었는데 얘는 연결되는 게 없고, 다만 여기 들어가는데 카운터가 있어서 카운터 값이 이렇게 일씩 증가해요. 근데 여기 카운터 값만 있지는 않고 상위 부분에 이니셜 벡터로 랜덤한 논스 같은 게 같이 섞여서 좀 더 랜덤화 시켜주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다음 이 카운트 블럭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암복화하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블록 암호의 입력으로는 이니셜 벡터와 그리고 카운터 값을 묶어서 이렇게 블록 암호 입력으로 사용하죠. 이때 이니셜 벡터는 보통 논스 값이 한 번만 사용하는 랜덤 값이 사용되게 되고, 그리고 이 블록 암호에 나온 아웃풋으로 나온 이 값은 그 키 스트림을 사용해서 입력과 익스클루시브에서 출력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키 스트림을 만드는데 블록 암호를 사용할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복화한 요걸 봤을 때에는 스트림 키와 스트림 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요 평문과 암호문의 길이가 같아요. 아까 OFB와 CFB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입력이 마지막 블록 부분이 만약에 32bit이에요. 그럼 32bit이면은, 그리고 32bit이어도 여기 요 스트림 키는 128bit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128bit 중에서 최상위 32bit만 쓰고 나머지 96bit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2bit만 가져다가 익스클루시브에서 요 암호문을 만들면 돼요. 복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키스트림이 나오면 128bit 중에서 상위 32bit만 또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블록 같은 경우에는 딱 128bit이 안 맞더라도 요 스트림 키 방식은 굳이 요 암호문도 128bit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봤던 ECB나 CBC 같은 경우는 마지막 블록이 평문이 128bit이 안 되더라도 암호문은 128bit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트림 키 방식 OFB나 아까 봤던 OFB나 CFB, 그리고 이런 카운터 모드, 얘는 암호문을 평문과 똑같은 길이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카운터 모드는 지금 연결되는 게 없죠. 피드백이 없어요. 이 체이닝이 없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고속 처리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얘네 세 개 모두 지금 보면 이해 못 봤죠? 이 블록 암호를 블록 암호에 한정해서만 복호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암호화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를 키로 해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을 통해서 암복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블록 암호는 암호화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AES 모듈을 사용한다 그러면 AES는 딱 암호화만 수행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AES를 복화를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암호화만 구현했다가
그거 가지고서 익스큐시브5하만 하면 그게 평문과 익스큐시브 하면은 암호문, 암호문을 익스큐시브 하면은 평문이 될 뿐이죠. 소프트웨어에서는 코드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 하드웨어로 AS를 구현하게 되면 그 AS에 복호하는 거는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암호화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카운터 보드 등과 같이 이렇게 스트림 키 방식을 하게 되면 복호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암호화 모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카운터 모드는 좀 병렬 처리도 가능하고 이렇게 또 AS가 암호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 작게, 더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도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에서 모두 장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은 GCM 모드예요. 갈루아 카운터 모드인데 이거는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학적 체크성이라고 하는 메시지 인증 코드를 더 추가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메시지 인증도 하고 무결성도 보장할 수 있어요. 아까 인증과 무결성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인증은 진짜 보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보내기로 했던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 메시지 송신자가 그 원래 송신자가 맞나? 라는 걸 확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무결성은 변경되지 않았나?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 GCM 모드에 그 암호화하는 걸 먼저 살펴볼게요. 암호화는 카운터 모드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느 이니셜 벡터가 있고 그걸로부터 카운트 0을 유도해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1을 해서 카운트 1을 만들어요. 그 사실 이 카운터 1은 이 카운트 0에서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운터를 이 블록 암호 입력으로 넣어서 나온 값이 키스트림으로서 이 평문과 익스큐시브를 해서 암호문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 블록은 이 카운트 값을 플러스 1을 해서 카운트 1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카운트 1은 카운트 0 대비해서는 2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t스트림 만들고 익스큐시브에서 암호문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이 카운트 부분을 플러스 1씩 하는 거죠. 그래서 n번째 블록은 이 카운트 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카운트 0에다가 1을 n번만큼 더한 거기 때문에 n을 더한 셈이죠.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카운트 값을 넣어서 t스트림 만들고 그 다음에 평문과 익스큐시브에서 암호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암호화는 y 값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요 블록 암호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이 계속 1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카운터 모드로 암호화를 수행을 하죠. 자, 다음은 GCM 모드의 인증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0을 암호화해서 h라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0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 h는 고정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선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키값에 따라서 h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h가 있고 그 다음에 additional authenticated data라고 해서 이 aad라고 하는 값과 h를 곱합니다. 근데 이 곱하는 거는 갈루아 필드 2의 128승상에서 곱셈을 하게 됩니다. 즉, 이 h와 aad를 x의 120, 그 최대차 항이 127 항인 다항식으로 두고 이 다항식의 개수가 바로 이 HRADD의 각 비트가 다항식의 개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다항식끼리 다항식 곱셈을 하고 이 127보다 더 차수가 더 커지게 되면은 미리 정해둔 리덕션 폴리노미얼로 나눠서 이 127 요 차수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서 AS나 그 암호 수학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요 바이너리 필드 상에서의 곱셈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호는 다 갈루아 필드 2의 128승 상에서의 이진당식의 곱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 H를 AAD랑 곱해서 G0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는 Y가 암호문이었죠. 카운터 모드로 암호화된 암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EX95에서 섞고 그 다음에 H랑 또 곱셈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암호문이 계속 섞이게 되죠. 근데 섞인다고 해서 그 양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게 128빛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암호문이 블럭이 몇 개이든 하나이든 두 개이든 상관없이 요 마지막에 나오는 요 GN은 128빛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해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 해싱은 매우 길이에 상관없이 어느 메시지를 해싱을 하게 되면 고정된 길이의 짧은 값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암호 해싱입니다. 그래서 GN이 나오고 그리고 이 카운터 초기 값을 또 암호한 값을 한 번 더 섞어서 T라고 하는 최종적인 인증 코드를 생성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암호문 뿐만 아니라 암호문들이 이렇게 섞여서 짧은 코드화 시킨 요 T 값도 같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화할 때는 요 Y 값들을 복화해서 평문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요 T 값만 짧은 T 이거 하나만 확인해서 중간에 데이터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요 Y2가 수정이 됐다면 그 이후에 요 G 값들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T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 값을 확인함으로써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즉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송신한 측에서도 똑같은 T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송신한 측에서 받은 암호문 가지고 만든 T와 송신자가 보낸 T가 서로 같다고 하면 송신자가 이 T를 만들었을 때 키값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할 수도 있죠. 이 수신자가 동일한 키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제대로 된 T를 만들어서 보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T가 유효하다는 것은 무결성도 보장을 할 수 있지만 K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도 확인이 돼서 인증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영 모드에 대한 것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블록 암호의 안정성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평문을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이거를 전송을 했어요. 근데 추후에 어떤 평문을 암호해서 이 Y1이 나왔는지 평문 요 X1을 공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격자는 이 두 개를 얻어서 이게 하나의 쌍을 이루는구나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용자가 키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쌍으로부터 키값을 유추해내서 그 키를 또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키를 유추해내는지 이 브루트 포스 어택, 요 소모적 키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DS에 대해서 할 때도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었죠. 자, 요 X1이라고 하는 주어진 X1과 요 Y1, 요 쌍을 이루는 요 평문 암호문이 있고 우선 요 평문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한 키값을 모두 대입해서 암호화를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다양한 y 값이 나올 건데 그때 나온 y야 요 x1과 쌍을 이루는 요 y1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가 동일한 y 값을 얻어지게 되면 그때 키 값이 유효한 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때 얻은 k가 무조건 진짜 키였을까요? 요 x1을 y1으로 만드는데 사용됐었던 키일까요? 자, 어떤 평문 요 x1을 실제 사용자는 k1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y1을 얻었지만 우연찮게 다른 키값에 대해서도 x1을 암호한 게 y1이라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공격자는 x1을 다양한 키값들을 넣어봐서 y1이 얻어졌네 했다고 해서 그때 이 y1을 만들어준 그 키가 진짜 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잘못된 키값, false 키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평문 암호문상 하나에 대해서만 하면
그때 얻어든 키가 진짜 키다, 사용자가 사용했던 키가 키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적어도 한 2개 이상의 평균 암호문에 대해서 수행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것, 즉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키값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옳게 나오는 false positive 상황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 블록 암호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 DS에서도 다뤄본 바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공격자가 어떤 평문하고 암호문 쌍을 알고 있을 때 이 가능한 키값들을 넣어봐서 기대했던 이 암호문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키값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소모적 키 탐색 기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DS를 2번 사용하게 되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2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X를 넣어보면서 이 K1과 K2 값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다 대입하면서 기대했던 Y 값이 나오는지, 이러한 방식으로 K1과 K2를 찾으면 이 DS 연산 횟수가 2의 122승이 돼야 돼요. 얘가 2의 56까지, 얘가 2의 56까지이기 때문에 2의 112승이 돼야 되지만, 이거를 mid in the middle attack, 즉 X를 암호화한 것들을 모아두고 Y를 복호한 것들을 모아두고, 그럼 이때 연산은 2의 56까지, 이때 연산은 2의 56까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DS 암호화 복호하는 2의 56번 하는 걸 2번 하게 되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총 2의 57번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둔 것들을 비교만 하면 되죠. 비교하는 거에 2의 56까지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X를 연달아서 암호한 다음에 기대했던 Y 값이 나오는지 비교하는 방법보다, 그때는 2의 112번의 DS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연산만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요. 거의 연산이 2의 56, 원래 키 하나만 있을 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2개만 이중으로 암호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트리플 DS라고 했었죠. 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만나더라도 무조건 암호 연산은 2번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든 2번은 DS 연산을 해야 돼요. 2번. 따라서 암호학적 강도가 112bit으로 2배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암호학적 강도는 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키를 모두 달리하지는 않고 처음과 마지막은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mid in the middle attack을 살펴보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만든다 하면은 이쪽에 사용되는 DS 연산이 2의 56까지, 이쪽은 2의 56 곱하기 2가 돼서 2의 112까지. 그래서 DS 암복화는 2의 122승 더하기 2의 56승, 약 2의 122승이 되고, 이 지점에서 중간 지점의 값 비교하는 거는 2의 112승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가 112빛 정도, 그러니까 암호학적 강도가 키 122빛과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방법은 DS 연산을 이렇게 3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 요 평문에서 요 암호문 입력하기 직전, 암호문 출력한 직후에 이렇게 익스큐시브화를 하는 거죠. 요 별도의 더 키와. 그래서 이러한 게 적용된 DS가 DSX라고 했어요. 얘는 DS 연산이 3번 하게 되면 그만큼 연산 속도가 3배 늘어지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익스큐시브화 연산은 그 비용이 매우 적은, 매우 간단한 연산이라서 적은 비용만으로도 이 암호학적 강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DSX가 요 시작하자마자 익스큐시브화, 끝나기 직전에 익스큐시브화를 하고 있죠. 보면 AS도 요 라운드 0에서 키를 이렇게 익스큐시브하고 출력하기
전에도 이렇게 키를 exclusive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키 화이트닝 효과를 이 AS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모드를 정리하면 이 12모드는 각 블럭마다 암호화, 복화를 하는 거예요. 각 블럭마다. CBC는 이전 블록에 암호문을 입력할 때 99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체인 효과가 있어요. OFB, CFB 카운터 모드는 이 블록 암호를 스트림 암호의 스트림 키 제너레이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블록 암호, 암호한 결과 예를 지금 섞어서 지금 암호 복화가 수행되고 있고, 자, 여기가 스트림 키를 생성하는 부분이죠. 생성하고, 여기 생성하고, 생성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다 그것과 익스클루시브에서 XI에서 다 YI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은 지금 빨간 네모친 부분만 다른 방식으로 OFB는 피드백이 발생하는데 이 블록 암호에 이전 결과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돼요. CFB는 이 C가 사이퍼 또는 사이퍼 텍스트를 의미해서 이전 블록의 암호문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운터는 그런 피드백 없이 이 카운터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면 요 스트링 키를 생성할 때 암호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얘만 있죠. 얘만 암호문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CFB만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예요. 그리고 나머지 OFB와 카운터는 동기식 스트림 암호가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스트림 암호처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문과 암호문의 길이가 동일해요. 하지만 이 둘은 블록 단위로 블록 암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문이 128빛씩 쪼개서 암호화를 하는데 마지막이 80빛밖에 안 된다. 그러면 뒤에 0을 채워서 128빛을 만들어서 암호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호문은 128빛이 돼요. 그러니까 평문 입력은 80빛밖에 안 됐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암호문은 128빛을 유지해야지 나중에 이거 가지고서 복호화가 가능해요. 복호화한 이후에는 이 뒷부분을 버리더라도 이 암호문 자체는 128빛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복호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복호하는데 이 뒷부분 버린 다음에 다시 암호하게 되면 값이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암호문과 평문의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경우는 매우 적겠죠. 맨 마지막 블록이 딱 128빛 딱 맞아야 되니까 그 외의 경우에는 패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암호문, 마지막 블록의 암호문이 평문과 길이가 달라요. 그리고 보면 또 기타 추가적인 내용을 하면 22모드 같은 경우는 각각 별도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평문을 암호하면 똑같은 암호문이 나와서 재사용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병렬 처리도 설명을 하면 22는 대신에 각각 처리하기 때문에 각 블럭마다 별도로 나눠서 처리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즉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고 그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에 반해 이 세 가지, 지금 얘는 피드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고 OFB, CFB도 좀 피드백이 있죠. 피드백이 있어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해요. 다만 이 카운터 모드는 이 피드백이나 이 체이닝이 없어요.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빠르게 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GCM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도 처리할 수 있고 인증 코드도 만들어서 인증과 무결성까지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암호화하는 과정은 사실상 카운터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하지만 맥을 생성하는 것은 얘는 체이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얘는 병렬 처리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보면 카운터 모드로 암호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맥 생성은 그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암호화만 병렬로 처리하고 그때 나온 값들을 모아서 맥을 연속적으로 쭉 만들어서
그래서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맥생성은 병력 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아주 걸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소모적 키 탐색에서는 이 평문과 암호문에 대해서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이 키 값이 꼭 하나만 있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소모적 키 탐색을 할 때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평문 암호문이 있어서 어느 특정 평문을 임의로 넣어본 K 요 키값에 대해서 기대했던 Y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그냥 바로 믿으면 안 되고 또 다른 평문과 암호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족시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성 증대에 관련해서는 요 2중, 3중으로 해서 암호화를 함으로써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2중인 경우에는 미딘 더 미들 어택 때문에 암호학적인 강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미비한 편이에요. 적어도 3중은 해야 키 길이가 대략 2배 정도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옛날에 DS에서는 키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트리플 DS 같은 게 나와서 사용됐었고, 물론 트리플 DS도 지금 안전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AS가 낮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 3중 AS가 뭐 취약해진다고 해서 3중으로 암호할 일은 없고, 그냥 AS는 현재 128빗 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192빗, 256빗까지 더 긴 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중, 3중 암호화는 수행하지는 않고 그냥 키를 늘리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 예상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키 화이트닝은 그 평문을 암호하기 전에 한번 별도의 키와 익스클루시버하고 최종적으로 암호문을 출력하기 전에 별도의 키와 또 익스클루시버를 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방식은 계산적 부담이 매우 적다고 했었어요. 익스클루시버 자체는 매우 단순한 연산이기 때문에 계산적 부담은 거의 없이, 즉 오버헤드는 거의 없이 키 길이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게 DSX가 있었고, AS에는 이러한 게 아예 알고리즘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AS 많이 쓰고 그거를 더 AS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더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미 키 화이트닝 기법은 이미 AS 알고리즘 자체에 녹아 들어가 있고, 과거에 많이 썼던 DS가 이런 2중, 3중 암호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